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토의 했었고,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글쓰기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지정 기념일을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날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 책에서 취하고 있는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여러분이 선택했나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 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날, 그리고 이 오늘부터는 세계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시민들이 다 이렇게 공통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을 선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의 형식에 따랐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그 날이 왜 지정이 되었는가, 그 날이 현재 세계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날과 관련돼서 현재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들이 모색되고 모색해야 하는가, 뭐 이러한 고민들이 담겨 있으면 되겠지 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랑익을 보고 그 다음에 하경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국회 할까? 노인의 날 10월 1일. 해? 일상을 보내며 수많은 장면들을 스쳐 지나간다. 그렇기에 먼지 쌓인 자전거, 길가에 낯익는 겨자봉지, 여기 쓴 동전 같은 자주 보는 장면들은 굳이 관심 가져 살펴보지 않는다. 페이지를 듣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도 우리의 신경을 주목시키는 신기한 주제가 아니다. 이미 비슷한 장면을 오랫동안 꾸준히 봐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일상적이라는 것에 의문이 들지 않는가? 가난한 노인이 흔하게 보이는 것은 분명 중요한 사회의 문제다. 문제의 중요도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은 높다. 네. 하경익. 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국제 노인의 날을 했다는 것에 조금, 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어떤 날을 하지 하고 찾아보면서 뭔가 어떤 문제나 이런 걸, 게 있는 걸 하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런 국제 노인의 날이나 이런 날을 가지고 이렇게 서론을 쓴 걸 보고, 역시 되게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국제 노인의 날이라는 날이 그냥 형식적인 날로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기피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에 약간 오래된 물건들을 나열하고 그 뒤에 가난한 노인이 흔하게 보이는 문제들로 그걸 끌고 가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하랑아, 하경이 대단하지 않냐? 네. 어떻게든 칭찬해 주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 막 역력하지 않냐? 자, 하랑이 하경이가 갖는 의문? 하경이는 의문이라고 표시 안 했지만 하경이 말의 뉘앙스에는 야, 국제 노인의 날이 어떻게 국제 노인 날을 선정할 수 있어? 라고 좀 뭐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뉘앙스가 하경은 물론 부정하겠지. 그런 뜻 아니에요라고 부정하겠지만 선생님의 느낌에는 하경이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랑이 왜 국제 노인의 날을 선정한 거야? 사실 못 음. 골라가지고 냉장고 그냥 지피는 거 불렀어요. 아, 정말? 선생님만 괜히 하랑이를 높이 평가했구나. 깊은 뜻이 난 있다고 생각했는데 깊은 뜻이 없어? 자, 고르지를 못. 음, 하경이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택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잘 모르겠지만 하경이가 아까 평한 거에 뜻하면 언론 자유가 지금 침해되고 있으니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자유의 날, 즉 현재 어떤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고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이런 날이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하경이는 생각하는데 국제 노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의 이해 하경아, 노인의 날 같은 경우는 뭐 노예는 옛날부터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왜 굳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노인을 공경해라 뭐 이런 거라면 이건 사회적 문제가 아니지 않냐. 라는 식의 배경하에서 하경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추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에서 선생님은 하랑이가 하경아 그게 아니란다. 어? 언론 자유 못지않게 노인과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니? 어? 폐지 줍는 노인, 노인의 빈곤 문제 같은 경우가 정말 세계적으로 함께 우리가 고민이 될 문제야. 특히 우리 전 세계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한테 제일 큰 발등에 불로 떨어진 게 고령 사회 문제인데 어떻게 이거를 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넌 생각할 수 있니? 라고 쌤이 하랑이가 대답할 줄 알았어. 근데 하랑이가 그냥 했는데요 라고 하는 바람에 쌤님이 뭐야? 라고 했던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노인의 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노인의 날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들이 과거하고 현재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랑이나 하경이 말할 때 노인의 날은 공경의 날, 공경. 노인을 공경합시다. 이런 거가 더 이제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국제 노인의 날이라고 한다면 노인들이 갖는 문제, 노인들이 갖고 있는 뭐 질병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문제예요. 빈곤의 문제. 그래서 노인들이 왜 이렇게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 대목에 있어서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또 노인의 날이 갖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노인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온갖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하랑이? 그 노동력 부족. 혹시 노인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그러면 그만큼 노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잖아, 은퇴. 은퇴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그 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지금까지는 사회 구조가 이렇게 뭐야? 피라미드 구조였어. 인구 구조가. 어, 늙으면, 나이 들면 죽잖아. 그럼 그 수는 줄어드는 거야. 밑에 태어나는 애들은 더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되어도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동안은. 근데 지금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이른바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가 뭐야, 학경이? 네? 베이비 부머. 그, 몇 년 전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음, 아마도 그 가난한 시대에서 조금 나아지는 그때쯤이었던 걸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때, 아이를 많이 낳는 그 시대가 오면서 그 음, 사람들이 성장하고 지금 노인의 나이라 약간 음.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해요. 하랑이 베이비 부머가 뭐야? 나의 그 인구 그때쯤에 태어난 사람들. 음. 그 자, 베이비 부머 그냥 그 자체를 뜻하게 되면 그냥 뭐야? 그 해에 애를 많이 낳았다는 거야. 출생이 많았던 시대의 사람들. 이게 그냥 베이비 부머야. 그럼 왜 베이비 부머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른바 전후 세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출산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인류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패턴이라는 거야. 동식물들의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것들이 전쟁 아니면 무슨 뭐 가뭄 그런 위기를 겪게 되어서 그럼 전쟁을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 근데 죽으면 그 수를 보충하려고 하는 유전자적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어쩐지 간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1세대는 이후에 아이를 많이 출산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이제 1차 베이비 부모가 있고 2차 베이비 부모가 있는데 선생님은 2차 베이비 부모에 해당되는 거예요. 1차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전쟁 후에 그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절대수가 많으니까 절대수가 많은 세대가 낳는 애들도 또 많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그 베이비 부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막 은퇴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 60 몇 세.
60 몇 세 이상인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놓고 보면은 제일 그 많은 저기는 71년생, 음, 1971년생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3세, 54세 정도 되는 사람 그때가 제일 많아. 그 현재 그 나이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2차 베이비 부모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1차 베이비 부모부터 시작해서 2차 베이비 부모까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은퇴를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은퇴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메꾸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락이나 바람대로 노동력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또 어떤 문제가 있어? 하긴, 음, 노동 부담, 부양 부담 증가. 그렇지, 부양부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부족해서 현재 앞으로 공장을 어떻게 굴릴 거냐도 문제지만 그 노인들을 도대체 누가 먹여 살려야 되냐라는 그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생님 집만 해도 형제가 다섯이야. 어? 그럼 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를 5명이서 뭐 하면 돼? 뭐 한 사람당 쉽게 말하면 20만 원씩 내면 100만 원이 되잖아. 그 100만 원 용돈을 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하랑이네는 지금 하랑이하고 뭐야 동생하고 둘이잖아. 그 둘이서 엄마 아빠를 봉양을 해야 돼. 만약 부양을 해야 돼. 하경이는 심지어는 혼자야. 그 외동이지. 그럼 네. 하경에서 엄마 아빠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그게 가능해지겠냐는 거지. 그 부분에서 이제 부양의 부담이 커지는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이른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 음, 왜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거야? 하경이. 그 국민연금이 그 젊은 세대가 내는 뭐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걸로 운영이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내면 그 국민연금을 내면 그 노인들과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국민연금을 충분히 주고도 남는 상황인데 현재는 어 노인이 급격히 많아지다 보니까 연금을 드리려면 그 젊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이 많을 뿐더러 또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후가 됐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연금을 아예 내지 않고 받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는 거. 어, 그렇지. 그 연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소득이 있잖아. 근데 그 소득으로 이제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은퇴한 이후에는 소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거냐라는 그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평상시에 일을 할 때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거야. 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돈을 은퇴 후에 조금씩 뭐 해주겠다는 거야. 돌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 약간 도와주자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덜 돌려받아. 쉽게 말하면. 돈 조금 낸 사람은 돈 조금 낸 것에 비하면 더 뭐해? 많이 안정적. 돌려받아.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음, 그래서 일찍 죽는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한테 뭐 해주는 거야? 보태주는 거야. 내가 1,000만 원어치를 내 돈을 냈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적립을 했는데 그 사람은 오래 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 도대체 2천만, 3천만 원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내가 평상시에 냈던 돈 플러스 그거를 국가가 운영을 해, 운영. 그래서 그것들을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투자 수익을 얻는 거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덜 그 돌려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는 부분. 네 번째로는 일찍 죽는 사람이 덜 받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 요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국민연금이 운영되겠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우리가 연금이 시작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연금을 내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연금을 쌓아놓은 돈이 더 많아. 근데 이제 슬슬 연금을 받는 사람, 아까 고령 인구,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만 늘어나고 연금을 내는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돈 갖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쌓아놓은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언젠가는 그것들이 연금이 뭐 할 거다. 쌓아놓은 돈이 없어질 거다. 그러면 순수하게 젊은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나이 든 사람 연금을 다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연금은 아까 학교에는 세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금은 별도야, 세금하고는. 연금 아까 말한 대로 따로 내서 그 돈을 이렇게 모아서 그 돈 갖고 운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세금으로 그걸 메꿔줘야 된다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연금 내거나 받는 돈을 뭐 하자? 조정해야 된다. 연금을 좀 덜 받고 받는 사람들이 내는 사람들 좀 더 많이 내고 그래서 그 연금 체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가속화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연금이 현재의 그 구조 갖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것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그 노인들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연금 문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의 문제 얘기했고,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의 문제 얘기했고, 또 어떤 게 질, 있을까? 음, 질병? 뭐라고? 질병? 질병, 그렇지. 질병이 왜? 어,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은 음, 노인들이 이제 질병을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질병을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음, 그런 그 치료가 그 치료를 하는 사람보다 그 치료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가 급격히 많을 때 그걸 치료가 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가? 또 치료비나 약 같은 문제가 충분히 배급될 수 있는 사회 구조인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하경이가 말한 대로 바로 노인들이 오래 살며 인해서 이른바 각종 질병들 때문에 결국은 의료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야? 노인연금 말고 또 뭐가 있냐? 연금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국민건강보험 있잖아. 그 건강보험의 재정이라는 부분들도 회사 다닐 때 건강보험료를 내잖아. 물론 건강보험료를 회사 다닐 때만 내는 거 아니야. 회사 안 다니고 은퇴해도 자기 재산을 바탕으로 지역의료보험에 갖고 돈을 내. 근데 어쨌든 그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들에 비해서 어쨌든 그 뭐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지출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또 의료보험료 부분을 어떻게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야. 또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혹시 노치원 들어봤어? 노치원? 노치원 들어봤어? 하랑아? 하경이 들어봤어? 노치원이 뭐야? 그 약간 유치원인데 노인들이 그렇게 돌봄을 받는다. 그렇지. 노인들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유치원에 아이들이 뭐 한 8시, 9시에 갔다가 오후 4, 5시에 돌아오고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그런 노인들을 그런 돌봄 시설에 아침에 노인들이 갔다가 거기서 프로그램하고 저녁에 돌아온다는 거야. 또 오히려 저출생 때문에 유치원은 줄어들고 그런 노치원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그 뭐 치매 환자들 돌보는 어떤 그런 곳들, 요양원들, 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장례 설비들, 장례식장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회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런 병원은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노인들과 관련된 노인 질환과 관련된 그러한 의료 부분은 더 수요가 커지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 시스템이 변화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국제 노인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노인의 수가 단지 늘어난다의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구조의 여러 전반적인 부분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서, 책 시장도 변화가 일어났어. 어떤 변화가 있어? 책에서도 노인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혹시 큰 글자 도서라고 봤어? 아, 네. 요즘 책 출판이 큰 글자 도서라는 게 나와. 왜? 왜냐면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돋보기 뭐 그 글자 너네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스마트폰 보면 글자 크기 엄청 큰 거 알아? 그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런 큰 글자 도서라던가 아니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어린이 그림책 시장, 뭐 어린이 책 시장 이런 것들이 더 출판 시장이 확대되었다라면 이제는 그 노인들이 더 관심 가질 만한 건강 관련된 그런 서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보면 옛날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나 이런 배려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부분보다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도서관의 서비스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도서관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에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분들의 고민이 있는 거지. 그래서 노동력 부족과 관련되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몇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 하나,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고 있어? 외국입니다. 그렇지. 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꿔야 된다는 움직임, 커다란 움직임 하나 있어. 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미 그, 응? 음, 한영이 뭐라고? 로봇? 로봇, 키오스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로봇이 등장을 함으로써 노동력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려 가고 있는 거야. 그냥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전환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일자리,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거를 메꿔놓은 어떤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거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성의 그 사회적 진출. 어르신들도 일하, 어? 아, 하랑이 뭐라고? 하랑이 뭐 얘기를? 어르신들도 일하시는, 그렇지. 그러니까 어르신, 맞아 맞아. 어르신 그러니까 은퇴 연령을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거야. 한때는 은퇴 연령을 줄였었거든. 더 낮췄었거든. 예를 들면 교사들이 65세 과거 65세였는데 지금 62세로 낮췄단 말이야. 그리고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50 몇 세, 뭐 40 몇 세 막 내쫓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연령을 은퇴 연령을 62세가 아니라 65세로 늘리자. 더 넘어선 70세 뭐 이렇게까지 일을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확대시켜 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까 그게 이제 연금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지금은 국민연금을 60세, 처음에 60세부터 뭐 탔나 뭐 이랬었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타.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더 뭐 하자는 거야. 연금 받는 나이를 더 뒤로 늦추자는 거야. 70세, 75세. 그렇게 해서 연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그러니까 그 전에 여성이 어쨌든 그 가사를 담당하는 거가 많았잖아. 근데 노동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는 여자들도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밖에 나와서 일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라는 부분들이 역시 그것도 두 가지 궤를 같이 하는 거야. 노동력 부족을 메꾸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의 인권의 신장으로서 왜 여성이 무조건 집안일만 해야 되느냐. 사회적인 일을 하고 싶으면 사회적인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 이게 과거에는 어떤 양상이 나타났냐면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가속화됐어. 그건 무슨 얘기일까? 왜 전쟁하는 거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하고 뭔 관계야? 남자들이 군인으로 가서 음, 싸우면 남자의 수가 부족해지고, 그럼 그 사회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그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그렇지. 남자들 군대 가다 보니까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사회에 넣은 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 안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돌아와도. 그러면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하게 되고, 여성의 의식도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또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양육을 여성이 이렇게 전담을 했었잖아. 근데 여성이 사회적 진출하니까 애를 돌봐줄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애를 돌봐주기 위한 교육 시스템, 양육 시스템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또 예전에는 여성이 집에 있으면서 뭐야, 다 집밥을 먹었잖아. 근데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집밥을 먹을 수가 네. 없어진 거지. 어려워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외식 산업이라던가, 뭐 냉동식품이라던가, 이런 산업이 발달하게 된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사회 현상이 어느 것 하나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맞물려서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것들을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노인의 날이라는 부분들이 하경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왜 노인의 날일까가 아니라 노인의 날이 분명히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아까 쌤한테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부터 한 30년, 길게는 한 50년 정도가 뭐하면 지나버리면 그러면 노인의 날이라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어. 왜? 왜 약화될 수 있을까? 노인의 날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때 이미 산업 그게 다 발전해서 그렇지. 어르신들이 그러면 잘, 그 발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노인이 줄어들 거야, 이제 앞으로. 지금 노인이 늘어나고 있잖아. 근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뭐하면 죽으면 이 사람들이 안 죽는 게 아니잖아. 죽으면 이제는 그 노인 세대가 오히려 그렇게 뭐하지 않는다는 거야.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에서 지금 이게 위에가 잘리고 이제 이 넓은 면이 위로 올라갔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 피라미드가 되는 거야. 역 피라미드처럼 되는데 또 그 윗부분이 또 세대가 지나면 그 역 피라미드의 윗부분이 사라지잖아. 그렇게 되면 인구 구조가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럼 오히려 또 이제 노인 인구에게 집중되었던 그런 산업이나 서비스가 오히려 뭐 돼야 돼? 재편돼야 돼, 재편. 다시. 거기에만 집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커다란 그 사회의 흐름,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랑이가 하경이 어떤 그런 직업의 선택이라던가 이런 부분과도 관련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일들도 어쨌든 사회 속에서 일이기 때문에 그 수요라는 것들이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하랑이나 하경이가 지금 열 몇 살로서 너희 인생의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들과 전체 사회의 어떤 그 인구 구조의 변화의 어떤 그런 변화에 따른 사회 양상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랑이 하경이가 그것과 관계없이 전체 사회와 관계없이 그냥 너 개인의 삶을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자 그다음에 다시 글로 돌아와서 하랑이 글을 보면 그 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제 노인의 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명글이야. 설명글 같은 경우가 상당히 건조하기가 쉽다는 거야. 즉, 딱딱하기가 쉽다는 거야. 근데 하랑이는 거기에다가 건조하게 쓰지 아니하고 뭐, 먼지 쌓인 자전거, 길가에 놔두는 과자 봉지, 이른바 에세이 쓰듯이 약간 문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감성을 입히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감정을 입히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식의 글쓰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쌤이 늘 얘기하는 것들은 뭐야?
하랑이가 이렇게 쓴 거에 나름의 뭐가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의도가. 그러니까 이게 하랑이가 늘상 글을 이렇게 쓰는 스타일, 그러니까 습관, 버릇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건조하게 딱딱하게 공식적으로 쓸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스타일을 택해서 내가 쓸 것인 건가에 대해서 하랑이가 스스로 뭐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 글의 문체는 어떠한 건, 이 글의 문체는 어떠한 건가? 우리가 이 글을 바탕으로 쓰자고 했으니까. 그럼 이 글의 문체를 보고서 이 글의 문체대로 내가 써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야. 이 글의 문체는 이렇지만 내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서, 나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랑이 글 문장 표현을 보면, 문장 표현이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 일상을 보내며 우린 수많은 장면들을 스쳐 지나간다. 스쳐 지나간다. 일상을 보내며 우린 수많은 장면들을 스쳐 지나간다. 이게 어법상 맞나? 안 이상해? 하경이는?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 어때? 선생님만 좀 이상하게 듣기나? 일상을 완, 우리는 수많은 장면들을 스쳐 지나간다. 우리 완, 우리는 완벽하게 어 하경이 뭐? 느껴지긴 한데, 음, 어떻게 고칠지 모르겠어요. 음. 하랑이 너는 이 문장 표현이 너한테는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이렇게 썼겠지?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뭐 살다 보면 일상을 보면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그 상황을 맞닥뜨린다라는 거잖아. 여러 장면을 본다는 거잖아. 어? 그 부분들을 스쳐 지나갈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 건지 그 지나가는 주체가 누구냐고. 우리라는 거야. 장면이라는 거야. 우리가 장면들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거야? 뭐 장면들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니면 장면들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야. 떠오르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요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 해석될 주체가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말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이게 명확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서술어가 지나간다잖아. 그 지나가는 게 누군가야, 하나만? 우린, 그 우리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주, 어, 음, 그러니까 우리에서 우리는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어. 그럼 우리는 지나간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 우리는이 주어고 어. 뒷 장면들 을이 붙었으니까 그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장면들을 스쳐서 지나간다고? 네, 뜻이? 그런 뜻. 그러니까는 뭐 나는 도서관을 지나간다. 이런 네. 식으로. 어, 여기에 리 뒤에 는자가 붙었으니까 그게 주어라고 썼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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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상을 보내며 우린 수많은 그 일상을 보내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경우도 그냥 선생님이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바꾸면 일상 속에서 우린 우리는 수많은 장면을 마주한다. 라던가 뭐 이런 뜻 같아. 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장면을 마주한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장면을 만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하냐면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라고 생각한 거야. 장면이.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른다라는 식으로 쌤이 이 개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장면들을 스쳐 지나간다.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기에 먼지 쌓인 자전거, 길가에 나르는 과자봉지, 녹이 쓴 동전 같은 자주 보는 장면들은 굳이 관심 가지고 살펴보지 않는다.
수많은 장면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장면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가 그거는 그겠네. 먼지 쌓인 자전거나 길가에 나중에는 가자봉지나 녹이 쓴 동전 같은 자주 보는 장면들은 굳이 관심 가져 살펴보지 않는다. 아, 폐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도 우리의 신경을 주목시키는 신기한 주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의 모습도 그러니까 관심 갖고 살펴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바꿔서 쓴 거구나. 아, 이미 비슷한 점을 오랫동안 꾸준히 봐왔기 때문이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일상적이라는 것에 의문이 들지 않는가? 이 모습이 일상적이라는 것에 의문이 들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일상적인 게 문제가 있다. 의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가난한 노인이 흔하게 보이는 것은 분명 중요한 사회 문제다. 문제의 중요도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은 낮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자, 그래서 뭐 이거 보니까 잘못 쓴 게 아니고 그 문체의 문제래, 문체. 하랑이가 이러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체를 받아들이는 쌤 입장에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낯설게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뭐 하랑이의 개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이지, 개성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어쨌든 하랑이가 이 부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가난한 어르신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당연히 봐왔는데 사실은 그게 뭐다? 문제다. 더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노인의 빈곤과 관련되어서 이제 노인 날이 그러면 왜 생기게 되었는 건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앞에 쭉 펼쳐지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지.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경이. 네, 이거 제가 책을 보니까 응.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챕터라고 하기엔 조금 짧지만 어쨌든 그, 한, 그 주제마다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해놨긴 한데 맞아. 그래서 세계 언론 자유연회 유엔 총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신문과 다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이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일반인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와중에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그 후 유엔은 유네스코의 추천을 받아 1993년 12월 20일 매년 5월 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선포했다. 우리에게 언론이란 우리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 사회에서 벌어지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거나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거짓되게 꾸며서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은 진실을 모르고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를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될 것이다. 역사 속 독재 정치가들은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언론을 장악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언론을 뜻대로 조종해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자유로운 뉴스와 독립된 언론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인권과 평화에 기여한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토대를 닦은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그로 인해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전쟁과 테러 등의 폭력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언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언론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모두 언론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챕터 이름이긴 한데 지금 음, 이 시간에도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그렇다 보니 현재도 언론 탄압이 진행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의 예시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으며 독립 언론이 없다. 또한 언론인들은 당의 주장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추방당하며 노동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현재 세계 모든 나라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챕터 이름인데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순위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5월 3일에는 매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해 여러 나라의 언론 자유 정도를 평가하고 순위를 만들어 발표한다. 올해인 202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진 것으로 보여졌다. 참고로 한국의 최고 언론 자유 지수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31위 2006년이고 최저 언론 자유 지수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70위 2016년이다. 언론 자유 지수를 평가하는 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으며 기업과의 이해관계 문제로 언론인들이 감시자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의 미래, 우리가 해야 할 것. 물론 언론의 자유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거짓 정보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시대에서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수고했습니다. 하랑이. 언론에 대해 되게 깔끔하고 정돈되게 쓴 것 같아요. 끝. 음. 네. 자, 하경이가 지금 어쨌든 이 글의 패턴에 맞추어서 그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언론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언론 자유의 날이 만들어졌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원 요 부분들도 조사해서 설명하고 있고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들에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고 뭐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을 뭐 한 부분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상황이 어떠한 건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그것들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 자유 순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조사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함으로써 세계 시민 이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로 이렇게 끌어들여 쓴 점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끝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하경이가 지금 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물론 이제 언론의 미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서 이 우리가 바로 하경이와 하랑이다 이러한 개개인들이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을 시민들이 해야 될 것, 개인이 해야 될 거라고 한정적인 걸로 생각을 했더라면 이게 맞아. 결국은 거짓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길러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리터러시, 우리가 신문 리터러시, 언론 리터러시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경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어, 여기도 보면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자, 독재 정치가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언론을 장악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또 여기 보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 이 얘기하고 있잖아. 또 여기 보면 북한 정부 통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정부 통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또 여기서 보면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해서 각 그 정부 정부 시기의 그 추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대책은 우리가 정보를 길러내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대. 자, 하랑이, 선생님이 왜 이 부분을 문제 삼는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언론 통제돼서 어, 된, 됐는데 그게 어. 좀 그게 거짓 정보를 기다리는 게 좀, 어, 약간, 네, 음, 좀 어려워서. 좀 뭐라고? 뭐해서? 그러니까 음, 거짓 정보들 사이에서 진짜 정보를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워서. 어려워서. 음, 자, 선생님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라 해야 되나? 하경이 이렇게 쓴 거야. 그 아파트에 철근 콘크리트가 부실 시공이 됐다는 거예요. 설계 자체가 아파트 설계할 때 자체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문제를 막 제기했어.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경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우리가 집에서 조심조심 걸어 다니자.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자. 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단 말이야. 하경아, 그러면 돼? 그럼 그 아니, 문제 해결되는 거야? 부실 시공, 설계 잘못, 이런 것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정부의 어떤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런데 결국 문제는 개개인이 정보를 걸러내는 것만으로 과연 이 언론 자유의 문제가 해결될 거냐라는 얘기. 그래서 하경이가 진단한 거 따로 처방되는 거 따로 이것들이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선생님의 문제 제기는. 하랑 어때? 지금 선생님 문제 제기가 좀, 잘못됐어? 좀 동의가 돼. 어? 타당하다고 생각.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하경이 글이 이거는 보너스야, 보너스. 추가로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언론의 미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언론 자유 지수가 이렇게 막 추락을 하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는 얘기. 어? 북한에서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는 얘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방안들이 제시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 부분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학교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 그런 측면에서는 뭐 국제적인 노력에서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으로 따지면 뭐 유엔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되는 국가에 뭔가 제재를 규한다던가 어, 아니면 그 그렇지. 네. 언론 탄압을 멈추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넣으면 음, 너 등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정부의 압박을 가하려면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좋은 방법이네. 그러니까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어떤 하나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경이가 말한 대로 국제사회가 압력을 행사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언론의 불공정을 시정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자, 하랑이 국가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나라 자체의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 그 언론사와 음. 언론사와 기업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끊어버려. 언론사와 기업이 뭐라고?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좀 기업들 때문이라고 기업의 그런 영향력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음. 그런 연결고리를 그쪽에서 완화시켜줘야 되는. 그렇지. 지금 아마 하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언론사가 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기업의 광고를 받아서 언론사들이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언론사가 기업의 광고를 먹고 사는 그런 구조에서 해방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언론사의 그런 그 수익 구조가 기업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거야? 시민들에게서 오는 거야, 시민들에게서. 그럼 시민들이 그럼 결국은 그 언론을 우리가 소비할 때 지금 우리는 언론을 소비하는데 언론이 쉽게 말하면 공짜야, 공짜가 아닌 거야. 유료인 거야, 공짜인 거야. 지금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방송 뉴스를 보는 게 진짜. 공짜잖아. 우리가 인터넷 뉴스 그냥 이렇게 보잖아. 방송 뉴스 그냥 보잖아. 물론 종이 신문은 우리가 돈을 내고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요즘에 현재 우리가 그 뉴스를 소비하는 형태가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는 왜 뉴스를 무료로 우리한테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내줄 수 있는 거야? 광고비를 받으니. 광고비를 받으니까. 그럼 그 광고비를 받으면 결국은 그 광고주의 영향을 언론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려면 언론사가 방송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신문 그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영향을 받으려면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돈을 내고 뉴스를 소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돈 내는 주체가 시민이면 그 언론사는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기업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일반 독립 언론사 이런 데서 후원제 같은 거를 해. 시민 주주제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또는 요즘 언론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이 돼. 정부에서 이렇게 언론사들에게 보조금을 줘. 그러면 또 그 신문사는 또 어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정보. 보조금을 주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끊어버리면 당장 그 신문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래서 그 언론의 독립을 어떻게 보면은 그 경영에 있어서 독립된 어떤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하랑이 하경이가 돈 내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고 싶어? 그럴 의지와 마음이 과연 일반인들에게 존재하는 얘기야. 많은 일반인들은 그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 언론사들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만들 수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나마 또 다른 방법으로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거야. 기업이 그런 광고나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언론사들에게 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장치를 뭐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걸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이 그 기본소득 캠페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저기 하기 힘드니, 돈 내고 보기 힘드니, 국민들에게 언론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그 바우처를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랑이한테 10만 원, 하경이한테 10만 원 해서 하랑이가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그 돈을 내가 좋아하는 신문사에다가 주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방송국에 주라는 거야. 음. 그러면 국민들은 실제로는 자기 돈을 내진 않아. 정부가 준 돈을 대신 자기가 내는 거야. 근데 어쨌든 기업들은 기업이라는 신문사들은 기업의 눈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낸 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운영되겠잖아. 그러면 아까 그 돈, 그럼 정부는 무슨 돈이 나서 그걸 시민들에게 나눠주냐? 그 부분에서는 두 가지지. 하나는 세금들을 낸 걸 그 건전한 언론을 쓰기 위한 형태로 만들자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이미 지금도 그 정부가 언론 보조금을 줘. 근데 그건 지금은 정부가 준단 말이야. 정부가 결정해 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영향을 받는데 그걸 정부가 결정해 주지 말고 정부의 언론 보조금을 n분의 1로 나눠서 시민들에게 주는 거고 시민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문사를 선택해서 그걸 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주는 방식을 뭐 하는 거야? 달라. 바꾸는 거야. 주는 방식을.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 꼭 좋다 옳다는 걸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경이가 뭐 해서 조사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란 얘기지. 그러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연구와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정통해야
잘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야? 공부가 필요한 거지. 학교가 어쨌든 이거 뭐야? 언론 자유의 날이라는 거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 찾아보고 조사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언론 자유의 날, 그 언론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계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이라고 글을 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아는 걸 남에게 알려주는 거이지만 그러려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글을 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글쓰기 능력이 아니야. 그 사람이 논술을 그만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에 그만큼 뭐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알아.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거야. 잘 알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 시험으로 1번, 2번, 3번, 4번에서 테스트해서 그 사람이 머릿속에 든 게 있나 없나 검사해서 그 사람이 공부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지만 논술 시험을 봐도 그 사람 논술 쓴 거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공부를 했겠다. 뭘 많이 알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한가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글쓰기라는 게 단지 앉아갖고 타이핑 치는 게 글쓰기의 전부가 아니라 그건 글쓰기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조사를 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글쓰기에서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지. 또 우리는 보통 글쓰기 하면 뭐 맞춤법 띄어쓰기, 뭐 표현 뭐 그거 어떻게 쓸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화랑이나 학경이가 이제 그 수준은 이미 넘어선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구성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사실은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독서토의하고 이러는 과정들도 사실은 독서토의만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이미 뭐한 거야.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글쓰기 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랑이, 하경이가 깨닫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랑이가 일상의 경험들, 누굴 만나고, 뭘 얘기하고, 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또 앞으로 하경이가, 하랑이가 써야 될 글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또한 뭐야? 글쓰기 어떤 한 과정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것들이 별개가 아님을 하랑이나 하경이가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을 수 있다라면 그러면 하랑이 학영이가 글을 잘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오늘의 민수일 거야 아마. 오늘의 민수라는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근데 순수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오늘의 민수를 통해서 어쨌든 청소년들의 뭐 진로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민수라는 아, 두 민수가 나옵니다. 두 민수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다음 주에는 오늘의 민수 가지고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